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램군 생각 주제는요. 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23년 8월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통 빠르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인터뷰 한번 나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요 질문을 가지고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선택 전략은 달라져야 되니까 말이죠. 그쵸? 제가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을 좀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 그림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 햄버거를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른 거예요. 저 손은 뭐죠? 저 손은 저는 금리 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금리 인상에 따라 모든 지역들 시세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락에 의한 결과가 여러 지역의 시세 격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격차들이 되게 좁혀진 상태가 됐어요. 그게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똑같은 지역이 있을 때 그곳에 되게 다양한 평형들이 있죠. 그 평형들의 시세에도 원래 격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격차가 이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다 좁혀졌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 확인해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저 햄버거를 누르던 그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죠. 느슨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앞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눌렀다가 힘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햄버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햄버거가 쫙 늘어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가격 변화, 이 햄버거에서 힘을 뺐을 때 가격의 변화가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격 변화는 사실 끽해봐야 전세 가격, 좀 더 나아가면 월세 가격이 있죠. 월세 가격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잠깐 내려놓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봤을 때 이 두 녀석이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뭔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변화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더더욱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보통 어떤 거부터 먹어요? 제일 맛있는 거부터 먹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가지고 싶은 지역, 갖고 싶은 것, 그 녀석들이 있겠죠. 그 친구부터 매매 가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갖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매매가는 못 움직이겠죠.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전세 가격이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거랑 내가 살아야 되는 건 다르거든요. 갖고 싶진 않은데 그곳에 살아야 해. 근데 매매는 안 하고 싶고 살려고 봤더니 전세밖에 없어. 전세를 다 같이 전세를 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공급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들은 전세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만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매매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만 오르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매매 전세 둘 다 오르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그냥 조용한 동네도 있어요. 제각각 다르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다르냐? 간단하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갖고 싶은 지역들은 대부분 매매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은 어때요? 서울은 갖고 싶은 지역일까요? 아니면 갖고 싶지 않은 지역일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러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있을 때 어떤 거부터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매매가부터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내가 안 갖고 싶은 지역이면 매매가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례로 전국에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서울 같은 지역의 입주 물량은 매매 가격이랑 연동되는 그 지표가 아니라 전세 가격의 향방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2023년까지 공급 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이 되면 너무 적어지죠. 그 적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로 적어지냐면 거의 한 40년을 통틀어서 저렇게 작았던 경험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적어요. 제가 굳이 40년 그래프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인 팩트가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2023년까지는 공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급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보통 공급은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올 한 해 공급이 몰려 있는 곳들이 중구,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은평구, 그 다음에 강남구, 일부 서초구도 있는데 그냥 두 개 퉁 치자고요.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죠. 이게 2023년에 공급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1분기 때 몰려 있고 어떤 건 2분기, 3분기, 어떤 거는 4분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1분기 공급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구에 있는 것들은 입주 범인이 누구지 하고 살펴보면 대부분 청계천 인근에 있는 세운상가 새롭게 공급해준 것들이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세운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주 범인들인데 이게 올해 초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이제 물량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입주가. 그 다음에 이제 동대문구가 있죠. 동대문구는 대부분 어디에 공급되는 거냐면 그 청량리역 인근으로 해서 이제 주상복합 크게 올라가는 거 있죠. 높게. 그 롯데캐슬 65층 옆에 수자인 힐스테이트 이런 친구들이 입주를 하는데 마지막에 입주하는 게 올해 7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입주장 여파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입주 여파가 가느냐라고 보면 뭐 내년 한 상반기, 내년 한 봄 정도 되면 다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 서울은 이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은평구는 이제 어디에 공급 많냐라고 보면 이제 수색 증산 거기에 예전에 분양했던 것들이 이제 입주를 쭉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게 올해 7월 달부터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 입주 여파가 한 6개월은 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년 한 1, 2월까지는 쭉 조금 전세 물량이 조금 넘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강남 소초가 있죠. 강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공급 많냐면 개포동이고 그 마지막에 공급하는 거, 그 아이파크 대단지 그 녀석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게 2023년 11월부터 11월 달 또는 12월 달부터 이제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좀 대단지긴 하죠. 근데 워낙 강남은 또 수요가 많으니까 뭐 전세 빼는 거야 어떻게든 빼겠죠. 가격 낮추면 욱 들어오겠죠. 주변에서. 그러면 그게 내년 한 상반기까지 한 6, 7월까지 여파가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공급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매매는 우리가 뭐 딱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지금 인천, 경기 대비 서울의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너무 적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의 전세 가격은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50%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좀 일부 지역들은 55% 너무 낮죠. 앞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는 그냥 뻔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건 안 봐도 그냥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몇 개의 25개 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입주 물량이 적고 지금부터 전세 가격이 꾸물꾸물 호가가 높여서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지금 벌써부터 목격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심화되겠죠. 내년에는 피크를 찍겠죠. 아마 부르는 게 전세 가격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재밌는 게 전세 가격이 50%예요. 전세 가격이 만약에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5억이에요. 전세가 1억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6억이 되는데 이걸 다시 역산해가지고 전세가율 50%를 유지하게 되면 매가가 1억이 아니라 2억이 올라야 50%가 되는 거예요. 어라? 매가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워낙 매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갑자기 60, 70, 80 이렇게 막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낮은 전세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전세가 올라가면 역으로 매가가 2배씩 올라가는 효과예요. 2배가 아니더라도 뭐 1.3배 이 정도만 올라가도 적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서울과 경기, 인천은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공급이 충분히 있고 인천은 좀 넘치게 있죠. 자, 그랬을 때 전세 가격은 서울과 경기, 인천은 완전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매매 가격도 분명히 다르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지금 조금 뒤에 1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광역시는 어떨까요? 광역시 여러분들이 막 갖고 싶어요. 지금 이제 다 모든 지역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사야 된다면 지금 지방 광역시에 있는 분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야 이참에 서울 하나 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나를 사야 된다면 광역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서울 걸 하나 사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1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 상승 반등이 서울보다는 느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별개죠. 전세 가격은 그 광역시 지역별로 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조금 많은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뭐 대구 같은 지역이 있겠죠. 뭐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 회복이 다른 지역들보다 좀 더디겠죠. 또 반대로 또 광역시 중에서 공급이 조금 앞으로 적을 수 있는 뭐 광주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 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빠를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따라 또 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도시가 있죠. 소도시는 당연히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도시들의 가격 상승이 커졌을 때
떠밀려서 갭을 메우면서 올라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순번이 조금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변수들은 항상 있죠. 변수들.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변수는 당연히 그 지역 내부의 변수예요. 그 지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사람들이 야 지금은 상승하는가 하면은 막 달려들고 아니야 여기는 지금 아직도 안 돼. 서울만 올랐지 우리 동네는 안 올랐어. 그러면 이게 잠잠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붙으면 사실 갑자기 뜨거워지는 게 수요죠. 또 반대로 또 이게 식으면 차갑게 식는 게 수요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공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은 우리가 얼마든지 체크해 볼 수 있고 미리 고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에 따라 지역 시세가 결정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죠? 정책 변수죠. 이거는 정책에 따라 전국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과거 이제 문 정권일 때 어떻게 했나요? 그냥 뭐 매달 뭐 정책이 막 새로운 정책이 계속 쏟아졌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요즘 이제 윤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가요? 뭐 돌아서면 정책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올 초에 하겠다고 한 정책도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조용하죠. 한결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 정책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대외 변수죠.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세계 대공황이 온다. 뭐 리먼 사태 터졌다. 뭐 금리 갑자기 인상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외 변수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될 거냐? 정확하게 예상하고 뭐 맞출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어떤 우리가 예상을 전혀 못할 일,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벼락이 치면 어떡하지? 벼락이 쳤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 머리에 정확하게 꽂히면 어떡하지? 절대 외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가능성이 0.001% 있잖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 하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날씨가 맑은데 갑자기 3초 만에 번개가 치면서 나한테 올 수 있죠. 0.0%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대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들은 어차피 예상할 수가 없고 띄엄띄엄 오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체크해보고 그 모든 조합들이 조금 내가 생각한 유리한 방향대로 간다면 이제 나는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서머리 하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죠.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압박이 약간씩 힘이 좀 풀린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제는 거의 좀 금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힘이 빠져나가는 그런 고점 상황이 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압박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햄버거가 눌림당했던 게 제자리로 돌아오죠. 자, 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농구공이 있는데 농구공을 빡 눌렀어요. 어떻게 돼요? 손 힘 빼면 농구공이 갑자기 뭐 부풀어 오르나요? 아니죠.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죠. 그게 팽창이잖아요. 팽창. 금리를 압박으로 누른 다음에 이 힘을 쭉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게 팽창이 갖고 있는 성향인 거죠.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단계가 팽창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년 정도 넘게 이런 시기를 겪지 않을까. 이 시기 동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 변화에 있어서 그동안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둘 다 지금 눌림당했죠. 정말 신기하게도 앞으로 힘을 딱 뺐을 때 어떤 지역은 매매가만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매매 전세가 다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매매 안 올라가고 전세만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다 그냥 계속 제자리더라. 이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다이나믹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건 알겠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게 만약에 뭐 상승장이다. 대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뭐, 무주택자든, L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사면 되는 거죠. 2015년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주택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거나 사야 되죠. 다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도 사야 되겠죠. 1주택자분들이 2주택자 돼야 되는 게 맞고, 과거에 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과거 이제 하락을 겪은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하는 단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포지션별로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책적인 변수가 2015년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모든 규제가 다주택자한테 포커싱 돼 있고 무주택자, 1주택 분들에게는 완전 열려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주택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주택자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다주택자분들의
주택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택을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비주택만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비주택 잘 모르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을 하긴 하는데 그 정책의 바운더리에서 최대한 피해갈 수 있는, 약간 뭐 세금적으로나 최대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틈새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제 기본 베이스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다주택자가 느끼기에 가장 큰 이 허들이 뭐냐면 취득세 중과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과가 만약에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풀리냐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년 뭐 4월 총선이 있을 거예요. 총선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여소야대인데 이게 역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풀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여소야대가 바뀌었을 때 바로 풀릴 수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가? 안 풀릴 수도 있겠죠. 참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뭐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게 뭐 짧게는 내년 4월이지만 길게 보면은 뭐 1년 이상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게 한 1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년 뒤에 이게 풀린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취득세 중과 풀린다고 보자고요. 그럼 어설프게 1년 안에 비주택이나 틈새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현금을 딱 잘 갖고 있다가 1년을 기다렸다가 취득세 풀렸을 때 그때 내가 제대로 사고 싶은 거, 똘똘한 거 사는 게 나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누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이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1년 정도 지나면 왠지 중과세 풀릴 것 같아 하면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답답한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때 가서도 풀린다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는 지금 팽창 단계에서 조금 회복 단계에서 투자할래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신축 비싼 거 뭐 20억짜리 사는 사람 없겠죠. 취득세 뭐 12% 이상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겠죠. 재개발 입주권을 건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들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1주택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주택자 분들의 핵심은 보통은 갈아타기죠. 이게 기본 베이스죠. 나도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다. 갈아탄다는 말은 기존 걸 정리하고 갈아탄다는 거죠. 이랬을 때 갈아타는 게 좋은 선택인가 안 좋은 선택인가, 기본적으로 회복기라고 보면 갈아타기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내가 눈높이를 너무 끌어올려서 한 번만에 급지를 막 2단계 이상 끌어올려 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 한 단계 갈아타기 괜찮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또는 갈아타기 할 때는 지금 이제 흐름이 신축 아파트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신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게 당연히 갈아타기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다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수요가 다른 곳들보다 많기 때문에 시세도 조금 버텨주고 나중에 또 상승장이 오면 시세도 조금 많이 올라가니까 가장 무난한 선택이죠.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인 분들은 야 그냥 뭐 2주택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일시적 2주택 이렇게 선택하는 분도 있고, 여차하면 그냥 2개 계속 들고 갈래 하는 분들도 있죠. 왜? 그렇게 했을 때 뭐 규제나 그런 걸림돌이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2주택을 하려고 하면 기존 거를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요. 분산되다 보면 갈아타기 할 때 좋은 거를 조금 못 사게 되죠. 금액이 좀 나눠지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요즘 같은 상황에 다주택자가 되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쪼개기보다 확실하게 갈아타기를 통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금액 내에서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저는 너무 상품성을 높이기보다는 너무 신축을 고집하기보다는, 물론 입지도 좋은데 신축이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너무 비쌀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 입지를 한참 낮추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지를 높이고 상품성을 조금 낮추고 때로는 평형도 조금 낮추고 그렇게 해서 입지를 조금 더 1순위로 올리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이제 무주택자 첫 번째 내 집 마련하는데, 이게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마티즈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제네시스 찍고
짓고 벤츠 짓고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뭐 선택하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야지 하고 나서 어디를 살까에 대한 이야기는, 이건 또 한참 많은 이 토론과 해줄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뭐 그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유튜브든 뭐든 보면 뭐 바닥이다, 아니다,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다, 뉴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뭐 혼조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뭐가 맞다? 뉴스가 무슨 진리를 얘기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승을 할 때는 야 조심해라, 이제 지금 바닥 지금 고점이다 라고 뉴스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락할 때는 뭐 반대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2차 하락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이게 맞든 이거를 듣기만 해서 어떻게 100%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차피 100% 확신은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했으면 좋을 것 같냐면, 타이밍을 기동량하거나 조율질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차라리 딱 두 가지만 하면 어떨까.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조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게 how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where로 바뀌고, 그랬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무주택자인데 1주택자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걸 사야 될까? 지역 선택이 너무 어렵겠죠. 지역에 대한 지역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입지를 너무 모르니까 입지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하려면 임장을 안 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임장하는 방법도 좀 배워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이 유튜브의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세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뭐 신축 아파트들 뭐 클릭해보면 막 바닥 찍고 좀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죠. 근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확신이 안 들어요. 저렇게 하다가 수요가 없을 거야, 앞으로 더 이상 못 올라가, 오히려 하락할 거야, 나머지 구축은 뭐 보나마나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신축 그 점점 실거래 그 점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점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뭐 분양권이 아니라 뭐 재개발이다. 그러면 재개발 좀 많은 지역들이 뭐 광명, 뉴타운, 뭐 조금 서울, 준서울, 경기도긴 하지만 광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쭉 모니터링 해보면 시세 변화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것들을 시세 조사를 한 사람은 아는데 모니터링을 안 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냥 뭐 청약 경쟁률 몇 대 몇이더라 이것만 알고 있지, 실제 그 밑바닥에서 재개발 갑자기 지금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현장의 소리를 안 들어보면 물건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뭔 소리예요, 왜 이제 줬어요, 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도 뭐 서울만 분양권인 게 아니라 뭐 지방 같은 경우도 분양권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올 뭐 상반기 때 한 3개월 넘게 쭉 모니터링 했을 때, 특히 뭐 대전 이런 지역들은 피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3천, 5천, 7천 막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는 시세예요. 그 다음에 뭐 미분양 이런 것들도, 야 이 지역 미분양 많더라, 지금 전국에서 뭐 맨날 두드려 맞는 지역이 대구인데 대구 미분양 많더라, 수성구 미분양 탁 체크해보면 실제 평양별로 단지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짜 깊숙하게 하다 보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물건이 다 사라지지, 거의 다 빠졌네, 몇 개 안 남았네, 옆에 있는 단지로 바로 불이 붙겠네, 이런 것들이 체크를 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점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 가고 있네, 분양권 가고 있네, 미분양 싹 사라지고 있네, 이것들이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그냥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게 점점 확신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 50%였는데 60%, 70%, 80% 그렇게 되면서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너무 불안하지만 선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현장의 소리,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체킹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가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한 지역, 입지가 안 좋은 지역, 이걸 사면 안 되는 이런 입지 상품성을 왜 선택했지? 그냥 저렴하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걸 사면 무조건 오르겠구나, 그냥 뭐 지방 가서 아무거나 선택했는데 5년 7년 동안 시세가 제자리인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왜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해 나가면 그 다음 넥스트 선택,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야만 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너무 혼자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제가 하는 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 사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짧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랭군 생각이었고요. 또 다음에도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